두 번째 발표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는 정범수 KBS PD님께서 다큐인사이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이름은 다큐인사이트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목요일 저녁 밤 10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올해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한 20년 차가 좀 넘는 KBS PD입니다. 정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회사 내에만 있다 보면 너무 사내적인 고민이라든지 또 우리가 뉴스 주류 언론에서만 보는 그런 고민들만 대하다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PD님들, 또 다큐라는 것에 여러 가지 기능을 느끼게 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때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전례 없이 펼쳐진 그런 격동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탄핵도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면 선거니까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때만 해도 시계가 너무나 흐려져 있었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공화정 체제가 맞기는 했던 것일까, 그런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만한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치적 오작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국내 현실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극우 포퓰리즘의 연장선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목을 붙일 때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주는 좀 중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한 개인으로서의 문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제도, 이것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만났을 때,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파심입니다만 그때도 그렇고 어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어떨 때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는 유불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또 방송 발표 시점이 투표를 너무나 앞두고 있어서 노파심입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또한 프로그램을 연출한 개인 연출자의 의견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한국 국민의 86%는 우리 한국 정치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깊어지고, 특히 선거 결과마저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과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취재를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심 이사장님께서 주류 언론의 그 소극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질책해 주셔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위험 수위에 다다른 현장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저분 목사님이라고는 하시지만 주 메시지는 부정선거로 탄생한 국회이니까, 그다음 정권이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소요를 암시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1월 19일 날 서부지법에서 정말 우리의 동료들이고 동료 시민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저희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류 언론사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그 새벽 시간에 있었습니다. 약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당시에 그 경찰들은 아마도 극한 대립을 통해서 뭐 어떤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제 경찰력을 좀 물렸었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군중들에게 완벽하게 넘어갔었고 그 진공 상태가 한 몇 시간을 갔거든요. 그때의 기분이라는 걸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은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광주에 있었다면 느꼈겠지만 아무런 이제 경찰력이나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주장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종의 이제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희도 사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KBS라는 뭐 이런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태여 이제 붙이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걸렸습니다. 걸려서 저희 카메라맨은 굉장히 큰 구타를 당했고 현장에서 화면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1시간 넘게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방송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사실은. 그게 걸렸던 이유는 그 카메라의 지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슈퍼챗을 원하는 뭐 그 유튜버들은 당연히 바리케이트 넘어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카메라가 있었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찍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이분들이 주장하는-거나 그 과정에 있었던 뭐 이 극한 대립을 좀 찍고자 했는데 그걸 이상히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색출이 돼서 결국은 뭐 이렇게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상황에 있는 순간 좀 실감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에 가 있다. 그래서 상대를 절대로 믿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렇게 일어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사실 뭐 한국에서 있기도 전에 미국에 있었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의 승리가 도둑 맞았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우리 시위 현장에도 스탑 더 스틸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 덕분인지 2021년 1월에는 분노한 군중들이 그 의사당 난입 사태를 벌였습니다. 선거 불복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취재를 하는 프로그램 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일선에 섰던 사람들이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인터뷰가 그래요. 저희가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돌아왔고 그때 가담했던 1,500명을 즉시 석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믿음은 이제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극단주의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또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비오른 회케 AFD라는 정당의 의장입니다. AFD는 영어로 하면 Alternatives for Germany, 그러니까 뭐 독일에 대한 정당이다라고 자기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 당을 Alles für Deutschland입니다. 저 말은 이제 모든 걸 독일을 위하여, 독일만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가랑 비슷하죠, 사실. 저 말은 옆에 보면 나치가 굉장히 자주 전위대가 가장 많이 썼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팔 동작도 비슷하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극우에 대해서 가장 면역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정당이 20%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원제의 전통이 가장 깊은 프랑스에서는 양당 체제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르펜이 만든 RN, 뭐 국민연합, 뭐 이거를 불어로 하면은 라셈블르몽 나시오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국민연합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거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지했던 이 여성의 이 말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파시스트들과 극우 세력이 돌아오는 것을 결국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저 불안감, 저 불안한 눈빛을 저희는 잊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런 뭐 석학의 말이 아니더라도 뭐 물론 저희가 이제 공신력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을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샌델이라든지 후쿠야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석한 원인은 뭐 저희가 아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적 불평등,
그다음에 이 특히 선진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이민 사태 등은 안전의 불감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층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보수층들의 그런 걱정을 자아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혐오와 분노와 걱정을 먹고 자라는 그런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성 정치 제도나 엘리트 민주주의가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아마도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로 1부의 내용이고요. 2부에서는 좀 우리의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만에 자기의 정치적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던졌던 그릇된 판단 하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또 똑같이 확인했던 그런 기간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건 짧게 좀 뭐 소략하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전 대통령은 검사로서의 정체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경험과 뭐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쌓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의 가족과 그에 대한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고 4월에 야당이 압승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각종 특검 요구까지 받는 심각한 위기 속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작년에 12월 3일에 봤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 약 80여 년 속에 처음이 아닙니다. 11번째입니다. 이미. 그때마다 내걸었던 그 명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공통적으로 나붙었던 그 비상계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그 당시의 실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취했던 극단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 우리 헌법은 육공화국 헌법인데요. 1987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군부 독재에 맞섰던 시민 항쟁의 투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의 권력이 왜 이렇게 이런 대통령의 무도한 권력을 제한하지 못하는 형태의 헌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뭐 소략하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군부가 반복해온 그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선출되는 간접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선거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면 그 권력이 뭐 어떤 형태고 얼마나 크든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만한 겨를은 없었습니다. 당시 그 헌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2~5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 새로운 헌법 속에서 모델로 삼았던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했던 제3공화국, 즉 박정희 시대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개헌특위, 생존해 계신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증언을 받았습니다. 가장 그 순간에 만들기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3공화국 헌법을 거의 복붙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근데 그런 대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 헌법이. 그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양김, 이 독재와 오랫동안 맞서왔던 정치적 거목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은 의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조율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죠,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간에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저도 노태우 대통령이 잘했다는 취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지만 이들 의회주의자들의 이 강한 정치적 보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지 못했고 협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가 협치는 굉장히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예를 들자면 50 청문회 같은 건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사실.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떤 그 모든 권한을 줬던 전두환을 세워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 것들도 합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차례로 이어받을 때도 당시에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또 IMF 외환 극복이라든지 뭔가 그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힘이 집중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대통령은 정말 그 자체가 국가를 갈라지게 하는 갈등의 한 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그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뭐 비슷한 저런 뭐 이유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히 저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좀 크게 와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면 뭐 이번 TV 후보 토론회도 보셨겠지만 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수준 높은 그런 정책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험과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미디어가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자체가 플레이어가 되어서 반짝 스타를 키우고 여기에 심지어 가짜 뉴스와 선동적인 편파적인 그런 논조를 더해서 당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과가 지금의 큰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대통령제 위기는 사실 결국 언론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 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것도 정당의 유불리가 있어서 뭐 쉬쉬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보니 이번 모든 후보들이 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각의 수준 차이는 좀 있지만 적혀 있는 뭐 저 중에서 하나씩 정도는 자기의 어떤 그 개헌에 대한 의견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만 바꾼다고 해서 또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 또한 승자 독식 구조는 오랫동안 공고했고 서로의 실패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런 진영 논리 속에서는 어떠한 대력 세력의 출현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한 번의 선거에서 이기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만 패배한 쪽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 세력 간의 협치는 뭐 요원하고 끝없는 승부 정치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연동형 비례제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만 뭐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물론 이제 원인 제공자가 좀 더 큰 쪽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위성 정당을 띄워서 하는 행태들을 우리가 봤었죠. 지금 보시면 저 그래프는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당국대 갈등 해결 연구센터랑 같이 추산을 해봤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로 발생한 사회 갈등 비용이 저도 처음에 저 자료를 받고 2천억 원인가 생각했었는데 2천조 원입니다. 2천조 원. 저런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우리 사회 갈등 비용이더군요. 그래서 이런 분열의 시대에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너무 다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선 우리 세상에 눈과 귀를 홀려버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서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또 때로는 너무나 극단적인 언론과는 결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청률과 조회수에서는 좀 고전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한 정직한 언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뭐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 KBS와 같은 공영성을 추구하는 미디어라면 참을성 있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로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정보가 아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그 양측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토론의 장으로 최소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입니다만 극단주의 부상에 맞서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또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정치 문화를 되살릴 때만이 비로소 이 분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KBS가 그동안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더 나아가지는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종사자로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범수 PD님의 너무 좋은 발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 계시는 이승구 PD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네, 다큐멘터리 만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먼저 한 1부, 2부 다 봤거든요. 보면서 참 그걸 만드는 시점에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MBC에서 이제 PD 수첩도 함께 제작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남일 같지 않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KBS 다큐 인사이드 특집 기획 정치란 무엇인가가 인사이트. 한국 정치 다큐멘터리 분야에 어떤 강력한 강점을 보여주는지 뭐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공영방송 KBS가 대표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인 이 다큐 인사이드, 이것의 어떤 위치와 역할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더욱 비판적이고 다각적인 그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 인사이트 정치란 무엇인가의 어떤 기획의 장점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역할, 그리고 시청자의 비판적 시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문제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지, 뭐 일부 같은 경우에 성난 사람들, 또 한국의 분열을 세계적 극우 포퓰리즘의 연장선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던 그 일부와, 또 이부 대통령의 리스크, 비상계엄과 그 탄핵 국면에서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한 것과, 또 같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의 핵심 주제를 삼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피상적인 이슈를 넘어서 좀 더 정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계기를 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2020년 그 패배한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그리고 독일 극우정당 아까 Af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를 하면서 제2정당으로 섰다는 것에 또 우리나라와 어쩜 이렇게 또 비슷해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그 국민연합이라는 것들이 또 큰 지지를 얻은 것들 사례를 통해서 정말 폭넓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어떤 보편성을 동시에 조명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에 되게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한국 정치 상황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돕는 강력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이게 위기의 그 민주주의 공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성세대와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불신이라든가, 또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 또 가짜 뉴스와 선동적인 미디어 환경으로 결론으로 이제 세계 정치 전문가들의 그것들을 평가하는 인터뷰가 그 다큐멘터리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역사적인 맥락과 또 현대까지 잘 끌고 오셨잖아요. 예를 들한다면 뭐 그 박정희 유신, 5.18 민주화 운동, 87 민주항쟁, IMF 위기 속에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풀어왔다라는 것들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현대의 정치 갈등과 리스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또 형성되고 이해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봤고, 특히 이제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정부 시절의 여소야대 극복 사례를 통해서 또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를 모색하려는 그런 점들을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과 아카이빙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런 정치란 무엇인가의 기획은 이런 풍부한 역사적 자료 또 기록 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다큐멘터리의 깊이와 신뢰를 좀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희귀한 영상 자료들이 시청자들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함으로써 또 특정 이슈에 대한 일회성 비판을 넘어서 또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시스템의 문제와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강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뭐 다큐멘터리가 이것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문제 의식과 또 역사적 통찰 그리고 공영 방송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 다큐멘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또 제시하는 이 모범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또 정치 본질에 정치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묻고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갈 것을 또 앞으로 또 그 좋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피디님 좀 제가 길었죠.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비교하셨을 때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시청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또한 혹은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선 잠깐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 인사 겸 KBS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무용론도 나오고 사실 수신료 파동도 있었고요. 뭐 제가 KBS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또 시청자들이 많이 계시니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우리의 하나의 제도로서 본다면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듯이 또 KBS 또한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공영 방송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든다는 건 사실 아까 전에 뭐 그 선택된 뭐 어떤 사실만을 취재하는 또 어떤 1인 미디어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하나 정할 때도 온갖 타협과 설득이 필요하고 제작자로서 또 기획자로서 또 어떤 심의자로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 끌고 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진난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또 우리의 정치 과정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프로그램 기획됐을 때와 그때는 당연히 탄핵이 끝났을 줄 알았죠. 근데 그 탄핵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나갈 때도 그래서 살아있는 고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의 논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회를 끌고 가려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KBS라는 이제 조직이 필요로 한 것이고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그 특정 시기에 그 정치적 입김과 또 압박도 이게 뭐 이게 있을 제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고 그러니까 그분이나 그 어떤 역할에서 가지는 고민이 또 있는 거죠. 당연히. 내용이라는 거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좀 그럴 고민을 수 많이 있습니다. 하셨겠어요. 뭐 톤과 매너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예, 뭐 그건 뭐 KBS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하다 보니 또 제가 내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KBS를 관심을 두지 않고 KBS를 비판과 비난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저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많은 재직자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 중에서 다큐라는 프로그램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직 인적 풀을 그래도 비교적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제도로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제도를 이게 불필요해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잖아요. 용도 폐기해버리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아까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아까 그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할 때 그 작가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저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스트레빈스키인가 뭐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일단은 보고 사실 많이 놀랐죠.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계엄이 있기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예측하듯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생겨져 있고 뭐 저희가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많이 발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당대회를 주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짝 스타가 주도하게 되는 현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가지고 보자라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동조화가 꽤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왜냐하면 그 데모하는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외신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신들이 많이 와 있고 또 그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느낀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가 뭔가 종북몰이 같은 걸 많이 할 때는 그 뒤에 항상 배후로 의심하는 게 이제 북한 아니었습니까? 북한. 뭐 북한에 뭐 대단한 뛰어난 뭐 정보 총국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하다. 요즘 그거 가지고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좀 이렇게 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에 거의 중국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중국을 가보면 중국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공할 일들을 그럼 사람들이 그게 잘 믿깁니다. 또 보면 그러니까 중국을 경외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중국을 미워하는 마음만큼이나 경외시하는 또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걸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맥락이 우리의 집회 현장에 그대로 많이 투영돼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 시대에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또 심층적인 비판을 통해 해 나가야 될 일이 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지 또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점점 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고민 네. 저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 뭐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고민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인지 사실은 저 제목 갖고도 고민했었거든요. 분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게 새가 계속 불어났습니다만 처음엔 이걸 분열로 볼 수 있나 뭐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걸 하나의 어떤 사회적 돌출이라든지 뭔가 반사회적 행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나름의 주목해봐야 될 현상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이준석이 했던 그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 발언을 또 사회적으로 또 이걸 뭐 분석하려는 뭐 시도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그건 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다룰 필요도 없어 내지는 이렇게 봐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중립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양측을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대등하게 그리기만도 어렵고 아까도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방송국에서 방송 만드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뉴스하고 좀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다큐는 기본적으로 제작 시간이 그래도 몇 달이 주어지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억셉트하는 거죠. 방송국도 그리고 제작자들도 그러면서 싸울 게 있으면 또 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 타협 내지는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과정을 계속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어떤
이건 중립이야, 중립 기호를 넣어야 돼. 내지는 뭐 한 명의 뭐 나는 이쪽이야, 이쪽이야, 뭐 이렇게 주장만 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얘기지만 그 논의가 회사 내에서만 내 어떤 지난한 가정으로 묻혀버리면 언제나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제풀에 지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사회적인 어떤 관심 사항으로 좀 지켜봐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KBS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함의가 있는 내용들일 수 있다라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게 나름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이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또 선택들, 수많은 선택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편집에 녹여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많은 갈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적절하게 넣을 수 있을까? 뭐 같은 질문이신 것 네. 같아서요. 뭐 그냥 약간 여기 뭐 제 의견을 드리죠.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기도 좀 어렵고. KBS에게 그때 유일한 장점은 그 수신료를 받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신료를 받는다는 것은 광고를 그만큼 이제 광고주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고, 언론사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뭐 거의 100단위가 넘어가는 이 교양 시사를 다루는 PD들이 그런 외압보다는 최소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고민하는 걸로 월급을 저희는 받고 있는 정말 흔치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다룰 수 없는 사안들, 그다음에 거대한 권력들 감시하고 거대한 비리들을 지켜보고, 왜냐하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건 그 진리나 정당성은 한쪽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해서 해야지, 한쪽에 어떤 마치 한쪽이 진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만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될 것 같고, 늘 말했듯이 과학이라든지 거대한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부단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문화 창달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시사 쪽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내용 중에 일단 옛날에 그 DJ나 YS처럼 그 오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쌓인 정치적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때 뭐 대통령제로 바뀌었어도 권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대권의 권력 집중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현재 있는 정치인들 중에 그만큼의 역량 있는 정치인들보다는 각자 개별적인 자기의 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런 뭐 지난 뭐 계엄 사태처럼 대권이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중심제라든지 아니면 위원 집정부제, 4년 중임제 같은 뭐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고 또 그거를 계속 정치인들은 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만한테 맡겨 놓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헌을 한다면 또 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그거를 온전하게 판단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제도들 의회 중심제나 이원 집정부제 아니면 4년 중임제의 뭐 장단점 내에서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뭐 이권 때문에 관심 갖고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다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막연하게 알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KBS에서 수십 년 받는 우리 KBS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각각 제도들의 장단점,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뭐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뭐 선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KBS에서 만들어서 좀 방송을 해주면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어떤 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그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을 공유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이 마치 어떤 그 후보들을 대리하는 것 같은, 뭔가 어떤 플레이어로서 참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잘 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양 진영에 어느 정도 어느 쪽에 가까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가 다 국민들에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체감을 하죠, 어떤 현장에 가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뭔가 그 작업을 먼저 선행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결과는 이제 파국입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한 20년 정도 우리가 격동의 정치 어떤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좀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은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공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사실 이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어떤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면 우리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식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피디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평직원인데요.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우셔서 제가 뭔가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모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너무 합의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좀 쉬운 부분부터, 그다음에 전 대통령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진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대통령 뭐 또 정치인에 대한 다큐도 뭐 담론이 있어서 좀 관심이 가는데요. 지나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내가 미워했던 대통령 이렇게만 남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저희의 인생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데, 그 시절은 어떤 시대였고 어떤 고민들이 있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는가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누구의 시대 너무 싫었어 뭐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서, 뭔가 그 공과는 공과대로 다루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시대를 얘기하자면 그 대통령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너무 금기시하고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기를 좀 넘어서 좀 쉽게 합의할 수 있고 쉽게 뭔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좀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미래는 누구나 잘할 거라고 얘기하기 쉽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과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근현대, 특히 현대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늘 고민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가야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더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잘 논의되고 또 고민하고 풀어가는 역할을 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